이혁 감독님과 이동희 배우님, 강찬희 배우님, 그리고 김금순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그리고 사진 찍으시는데 방해되지 않게 저는 최대한 옆으로 나와 있을 테니까 네. 배우분들 잘 찍으세요. 네. 재밌는 사진을 고르셨네요. 네. 일단 오늘 저는 그 진행을 맡았고요. MBC 라디오에서 새벽에 FM 영화음악이라고 잘 잠이 안 올 때 재워드리는 프로그램 만들고 있습니다. 김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예,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소드 연기 연출한 이경입니다. 조금 더 길게 인사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저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가득 찬 객석을 보니까 제가 참 훌륭한 배우님들과 작업을 했구나 새삼 느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태민 역할의 강찬희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작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희 팬 여러분. 네, 자리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면 다행이고요. 또 재밌는 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복자의 김금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뜨겁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부산 때도 봤었는데 오늘 다시 봤는데 또 재밌는 거예요. 또 이게 웃긴 영화가 아닌데 또 웃게 되고 또 이렇게 뭉클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네,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기 백상예술대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신 김금순 선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저도 이 분위기가 낯서네요. 저도 이 극장에서 GV를 많이 진행하지만 이건 약간 부산 영화제나 전주영화제, 영화제 GV 분위기가 오늘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신기한 마음으로 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편이 먼저 나왔다가 이제 장편으로 나온 건데 보통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 단편으로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장편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있고 처음 장편을 염두에 두었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 단편 먼저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 메소드 연기라는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되어서 단편을 거쳐 장편까지 나왔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 작품의 시작점이 제가 2020년도에 연출했던 그 동명의 단편 영화 그 메소드 연기를 확장시키자는 작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단편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단편은 어떻게 보면 촬영 현장에만 좀 편중된 이야기였고 이동희 배우님이 어떻게 보면 단편에서도 똑같이 이동희 배우님 본명으로 나오시지만 뭔가 나오시잖아요. 근데 뭔가 그 가공된 느낌의 좀 캐릭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단편 때는 이 작품을 제가 이제 그 장편으로 좀 확장을 시키면서 좀 솔직하게 접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배우님이 가지고 계신 실제 어떤 배우로서 아니면 연기적인 고민들을 좀 투영을 시켰고 또 제가 집에서 막내 아들인데 제가 막내 아들로서 저희 가족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나 그런 감정들을 같이 투영을 시켜서 가족 드라마랑 촬영 현장 이야기가 좀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획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의 경험이 반영된 메소드 연출인가요? 네. 막내 아들로서의 경험이 이동희 배우의 영화 속의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좀 많이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엄마와의 관계나 아니면 형과의 관계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건가요? 거의 이동희 배우님 이야기 한 반 정도 들어가 있고 제 가족 이야기가 거의 반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메소드 연출로 제목을 바꾸세요. 네. 아니 근데
좀 어떤 면에서 더 들어가 있냐면 이제 우리 그 이기혁 감독님이 사실은 배우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누구보다 또 그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랑 좀 얘기하기도 되게 편했고, 사실 단편에서 있었던 현장에서 그 스태프들이 막 그 혼자 세워져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막 웃고 있고 세상은 웃고 있는데 저는 슬프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보다는 기혁 씨가 더 많이 경험해 본 일들이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좀 영화에 좀 많이 녹여서 거기에 좀 그런 부분에서 힘을 준 건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경험이 많이 투영이 돼 있는 거죠. 혹시 단편을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아마 왓챠에 있을걸요. 네, 단편 볼 수 있고요. 촬영 현장에서 이 영화에서 보신 감독과의 어떤 갈등이나 스태프들 사이에서 느끼는 배우의 감정, 그리고 삼각김밥 스릴러 부분, 네. 네, 아주 그 스릴 넘치는 삼각김밥 부분, 이런 것들은 단편에 살아 있고요. 나머지 가족의 존재나 이런 이야기들은 장편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메소드 연기가 뭔지 다 아시고 계신 거죠? 이 메소드 연기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뭐 이제 메소드 연기라는 의미를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하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메소드 연기는 뭐 극 중에서 이동희 배우가 뭐 삼각김밥을 며칠 먹고 뭐 이제 그 굶주린 그 백성들의 아픔을 뭐 이해하면서 하는 것도 메소드 연기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메소드 연기는 저는 어떤 자기의 감정 기억을 꺼내서 연기하는 게 메소드 연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나무위키만 검색해도 메소드 연기 스크롤이 한참 내려가요. 그게 그만큼 메소드 연기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든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좀 오해하는 건 주로 이제 살 많이 빼고 살 많이 찌우는 걸 메소드 연기라고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게 뭐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가령 다니엘 레이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찍을 때 그게 감옥에 수감되는 역할인데 그 감옥 세트에서 그냥 먹고 잤다고 했잖아요. 안 가고 지나가는 스태프들한테 자기한테 침 뱉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극단적인 메소드 연기고, 그런 메소드 연기 아주 비웃는 배우들이 이제 안소니 홉킨스 같은 배우가 현장에서 그런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꼭 있다고. 배우가 왜 배우냐? 배우는 연기라니까 배우는데 왜 그래야 연기가 나온다는 애들은 이상한 애들이다라는 입장도 있는 것처럼 메소드 연기에 대한 입장 자체가 워낙에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꼭 정답이고 그게 꼭 배우가 도달해야 될 목표라는 오해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랄까 좀 각자의 어떤 방법이 많잖아요. 뭐 정말 택시 드라이버의 드니로가 택시 운전을 하는 것도 있었고 뭐 근데 이제 그 뭔가 정답이 없는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목이 메소드 연기인 게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 출품 그 제목으로 출품됐다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었고, 이 영화를 이제 그래 이번에 그럼 이동희가 뭐 대단한 연기를 예를 들어서 정말 히스레저나 할 법한 연기를 도달을 했겠구나라고 기대 오실까봐 겁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인데, 뭐 조금 저희 영화의 어떤 또 하나의 메소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어머니나 우리 금순 선배님이나 우리 경호 형이 연기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좀 이렇게 메소드 연기라고 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이제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 앞에서 뭔가 자기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는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도 뭐 이제 부모님이 뭐 요즘 무슨 일 없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연기잖아요. 일이 계속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이 영화 제목이 조금 저도 뭐 우려는 되지만 조금 더 확장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모두 연기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는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네. 만약에 지금 제목을 바꿀 수 있다면 뭐라고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메소드 연출로 바꿔서 기옥 씨에게 모든 책임을 다 넘기고 싶습니다. 김금순 배우님 예전 인터뷰에서 보면 배우님 같은 경우는 역할을 준비하실 때 자신이 맡은 역할과 대화를 많이 한다는 인터뷰를 하셨어요. 가령 이번 작품의 경우에는 이름이 정복자니까요. 네. 복자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우에게 말을 걸면서 대화를 하신다는 인터뷰를 보고 그래서 나와 내가 맡은 배역 사이의 교집합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어떻게 그런 교집합을 발견하셨는지. 이번에는 좀 저도 실제 두 아들의 엄마여서 굳이 이렇게 복자를 저편에 띄워놓고 같이 멀리 떨어져서 마주보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나도 김금순도 두 아들의 엄마이고 정복자도 두 아들의 엄마이니 어떤 동료이자 동질감으로 그 감정으로 좀 하려고 다가섰어요. 그리고 워낙 또 이 묵직한 아들들이잖아요. 더 많이 지금 저의 아들들보다 나이도 많고 더 큰 아들이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우리 아들들도 이렇게 좀 근데 우리 아들들도 여기 정복자의 아들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아들이거든. 누구나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스토리다라고 다가섰습니다. 그럼 영화에서 집에서 아들들하고 그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실제 집에서의 모습이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네. 저는 저희 아들들하고 되게 농담도 많이 하고 안고 뭐 뽀뽀하고 뭐 사랑해 미워해 이렇게 막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저랑 경호 형 같은 아들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잘생기고 훤칠한 아들들이어가지고 저랑 경호 형 같은 아들은 네. 낳지 않으셨다는 걸 확실하게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복자 아들들도 너무 이 뭐라 그러지 이렇게 진득한 정이 보이잖아요. 제 시나리오 받았을 때도 그랬지만 또 물론 감독님과 감독님의 어떤 어머니와 감독님의 관계도 또 얘기를 미리 들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스토리들을 계속 안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 저 아들 같은 거예요. 경호 배우는 저한테 누나 미안해요.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아들이 돼가지고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게 사실 네. 영화에서 보입니다. 근데도 너무 아들 같았어요. 진짜 저희 연기하고 할 때는 정말 큰 아들 같았고 있을 수 있지. 아이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잖아요. 노안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전엔 또 한약 잘못 먹으면 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젊을 때 아이를 낳았나 보다 그럴 수 생각해서 있죠. 고딩 엄빠였나 보다라고 그럴 생각했어요. 수 있죠. 졸업하자마자 여러분 그 첫째 아들 윤경호 형도 백상예술대상에 지금 노미네이트 유림핑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두 분이 꼭 수상을 하셔서 메소드 연기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두 후보를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순 배우님은 그럼 상대적으로 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과 그리고 본인 사이의 교집합을 찾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다면 강찬의 배우님은 어떠셨을까 싶어요. 이런 캐릭터와 거리가 먼 캐릭터이시나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 캐릭터를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정말 멀어요. 정말 멀어요. 그래서 실제 나의 모습과 아주 멀리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게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저랑 완전 좀 반대되는 성격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냥 상상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딱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뭐 이런 것도 찾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상상을 좀 하면서 했었는데 경험보다는 약간 그쪽 위주로 좀 많이 대본을 풀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직업도 뭐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연기지만 연기를 핑계로 선배를 막대하는 역할이 재밌진 않았나요? 사실 좀 희열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 선배님께 언제 그런 말들을 쏟아낼 수 있을까? 또 저는 현장에서 태민 배우가 화를 막 내거든요. 딜레이 돼가지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사실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왜 화내는지 알겠다. 장난입니다. 아니요, 제가 정말 천사 같은 찬이한테 어떻게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짜증내고 화내는 그 사람을 뭐 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예시로 많이 또 보여준 적도 있고 그래서 찬이는 정말 아무런 그 찬이의 어떤 그런 그 평상시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연기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감독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이 영화에 시작할 때 이동희 배우님과 평소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많이 영화에 반영되었다. 그게 아마도 몇 가지 좀 대사에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령 코미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남들 웃기는 게 제일 힘든 거야 라는 동태의 이야기나 아니면 코미디만 할 것이지 뭐 어디 전급을 하겠다고 꽈불어라는 말을 듣는 장면, 그런 어떤 그렇게 영화 속의 대사로 반영되거나 장면으로 반영된 것들은 평소 이동희 배우가 지금까지 연기해오면서 실제로 느낀 그런 고민들인가요? 사실은 원래 더 적나라하고 더 강하고 더 셌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뭐 이거 비하인드긴 하지만 이 영화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제가 저한테 달리는 악플들을 그 카지노 찍고 나서 달린 악플들을 다 발췌를 해가지고 보통은 그걸 가지고 뭐 고소를 하러 가시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대사에 다 녹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게끔 그 상황을 몰아가고 싶어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너무 과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 생각이 드는 거는 뭐 디카프리오만이 이 세상에 디카프리오만이 그걸 결정하고 그런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늘 생각하는 생각이거든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배우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작품을 원하는 타이밍에 공개하거나 그 캐릭터를 이번에 내가 이런 연기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배우가 세상에 정말 몇 명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연기로서 대사로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건 그렇죠. 네네. 디카프리오 모자나 네. 사람한테 누구나 취하게 된다 그 네. 영화 제목이 쓰여 있는 모자나 네. 그거는 동희 씨의 선택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산후체 모자는 네. 시네필들을 위한 그 산후체 모자 그 굿즈는 The Worst Person in the World라는 게 네. 한국에는 사회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로 그런 제목으로 개봉한 영화였습니다. 네네네. 저도 시네필이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그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써본 거고요. 그 디카프리오 모자는 하필 디카프리오 얘기를 할 때 쓰면 그 좀 속물적인 이야기지만 해외 영화제에 조금 어필되지 않을까. 네. 디카프리오는 해외 관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썼다면 조세호 씨 티셔츠는 누구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입으신 건가요? 그건 이제 세호 형한테 제가 평상시에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성대모사도 많이 하고 좀 많이 놀리고 있는 동생이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티셔츠를 집에서 또 자주 입기도 하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영화 소품으로 썼죠. 그 티셔츠만큼 제가 좀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 배우이기도 하시지만 이 영화에 또 제작자이기도 하셔가지고 네. 고집을 제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작자의 갑질이었나요? 갑자기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조세호님의 얼굴이 너무 크게 보여서 시선이 자꾸 뺏겨서 이제 좀 다른 티셔츠 없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완강하게 고집하셔가지고 이건 저도 문득 궁금했어요. 그 자동차 색깔이 분홍색인 것도 이동희 배우님의 취향에 반영된 거죠? 그건 전혀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제 취향입니다. 감독님도 분홍색을 좋아하세요? 이동희 아유. 배우님만이 아니고? 네. 분홍색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그 엄미정 배우한테
차를 그 빌려달라고 하고 이제 동태랑 동희가 첫 현장을 가는 그 차가 저는 좀 뭔가 좀 우스꽝스럽고 사랑스러워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예, 그렇게 핑크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핑크색하고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네. 강찬 배우님은 지금 여러분하고 오늘 처음 영화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했지만 완성된 형태의 영화를 극장에서 보신 게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에 아마 가장 지금 그 따끈따끈한 감정으로 이 영화를 기억하고 계실 거라 강찬이 형님 오늘 영화 보면서 좀 특별히 뭐 내가 이 영화의 모든 현장에 간 건 아니잖아요. 배우는 자기가 촬영이 있는 걸 가니까 나는 몰랐는데 영화를 보니 정말 뭐 재밌다거나 뭐 마음에 드는 장면이라거나 그런 어떤 순간들이 좀 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들 바다로 놀러 가실 때 정말 그때 선배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감독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같이 놀러 가고 싶다. 네. 그냥 가서 옆에서 구경하고 싶다라고 해서 가고 싶었는데 장면이 너무 이쁘고 재밌게 나와가지고 감동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진짜 바람이 그렇게 불어가지고 그 바다가 어디쯤인가요? 그 대략? 동남 서해 네, 강릉이었어요. 강릉. 추울 때 찍은 거예요? 저희 선배님하고 저희 진짜 날아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상황이면 촬영을 못 하거든요. 머리를 해봤자 소용도 없고. 진짜 전 너무 웃겼어요. 도희 씨가 계속 머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계속 머리를 이렇게 저는 사실 너무 웃겼어요. 그때. 그 씬만큼은 네. 제가 또 사랑하고 저는 저희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을 좀 많이 떠올리면서 어느 가족을 떠올리면서 가서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람하고 다 날아갔습니다. 그냥 앞도 안 보이고 저도 맞아요. 그 그때 보- 선글라스도 그렇죠. 껴가지고 더 안 보였고 진짜 막 스태프들도 이렇게 조명이든 뭐 이렇게 다 들고 있다가 막 다 쓰러지고. 진짜 강풍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유일하게 경호 우리 큰아들만 안 밀리고 어땠죠? 네. 저는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두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이동희에게는 마지막 클라이맥스 연기가 물론 클라이맥스겠지만 가족에게는 저는 그 바닷가 장면이 하나의 클라이맥스고 특히 정복자라는 캐릭터에게는 그 순간이 클라이맥스라서 정복자의 클라이맥스는 바다, 이동희의 클라이맥스는 마지막 연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바다 장면은 자꾸 생각할수록 좀 짠해요. 그때 좀 나누는 대사도 그렇고 그리고 아들한테 임마라고 말하는 것도 왜 이렇게 정겨운지 모르겠고 그건 원래 좀 대본에 있는 거였나요? 임마라는 말투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네. 동이 제 둘째 아들이 앞에서 엄마 뭐 임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엄마와 임마 이렇게 이어져서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좀 그때 아들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저는 이 영화에 되게 볼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그때 다 나왔구나. 그때 하신 이야기가 한물간 배우는 없는 거야. 기회는 늘 있어랑 그 다음에 역할이 웃긴 거랑 웃긴 연기하는 거랑은 다른 거야라는 게 다른 배우가 아닌 그 연기 경험이 훨씬 많으신 김구순 배우님의 입을 통해서 그 대사가 나오는 게 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기하고 있고 그리고 연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너무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구분짓지 않고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의 복자의 대사들 감독님이 또 물론 쓰셨지만 되게 좋습니다.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때 촬영할 때 되게 졸려가지고 제가 눈 뻐끔하게 이렇게 했는데 또 그것도 너무 잘 담아진 거예요. 그래서 좋았어요. 저도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졸린 줄 몰랐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졸렸어. 그리고 조금 이따 질문기회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는 생각해 두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영화는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장면인 거잖아요. 이거는 일단 이동희 배우님 대답 듣기 전에
그 연기를 같은 배우 입장에서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강찬우 배우님과 그 시퀀스를 전체를 연출한 감독님 얘기를 먼저 좀 듣고 싶거든요. 일단 그 시퀀스는 롱테이크로 원테이크로 간 게 맞는 거죠, 감독님? 네, 처음부터 좀 원테이크로 고집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연기가 이제 컷이 쪼개지면 뭐 감정도 같이 좀 쪼개진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이제 롱테이크로 기획을 하고 찍었는데 뭐 사실 지금 편집본에서는 뭐 중간에 뭐 샷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게 그렇지만 현장에서 저희 원본 소스는 거의 5분짜리 롱테이크를 그때 현장에서 이제 이동희 배우가 걸어서 올라가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연기까지 이제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아직도 그 현장의 공기가 생생한 게 너무 중요한 씬이었고 또 이동희 배우님이 너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씬을 촬영할 때 현장에 온 순간부터 연기를 할 때까지. 그래서 뭐 전날 물론 뭐 그 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날은 뭔가 저도 좀 많이 숙연해져서 이거는 오늘은 이 배우에 대한 어떤 세세한 디렉션보다는 뭔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연기가 뭐 중단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컨디션, 뭐 완벽한 세팅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뭔가 그 현장 뭐 동선 리허설하는 걸 정말 꼼꼼하게 하고 거의 한 2테이크 정도만 딱 갔었는데 너무 좋은 연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 장면이 좀 저도 정답을 뭔가 정의 내리기는 싫지만 뭔가 많은 상상이 되는 연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배우님 스스로가. 그래서 저도 매번 볼 때마다 어떨 때는 어떤 배우에 대한 그런 갈망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엄마의 죽음에 대한 어떤 이 상황과의 맞닿은 지점에 대한 그런 감정이 보이기도 하고 좀 많은 상상이 되는 연기 같아요. 좀 덧붙여도 될까요? 지금 감독님이 되게 아름답게 부탁을 해주셨는데 2테이크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제 상태도 그렇지만 새벽 우리가 거의 아침에 해 뜨기 전 상황이어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네네. 그 뭔가 감독님이 아름답게 배우를 위해서 숙연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좀 해주셨는데 1분 1초가 해 뜨면 끝인 상황이어가지고 서로 정말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찍었고, 근데 제가 굉장히 고마워하는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작품들을 보다 보면 그 배우의 감정이 이 컷과 컷 사이에 쌓여 있질 않아가지고 갑자기 그 배우가 울고 있는데 슬픔이 온전히 전달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이혁 감독님의 큰 장점이 뭐냐면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그 흐름이 쌓여지는 걸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이 그 예열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그 배려하는 그 어떤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영화 찍으면서 굉장히 또 의지가 많이 됐고 도움을 많이 받았죠. 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천씨. 네. 그리고 강찬희 배우님은 어쨌든 그 중요한 시퀀스에서 어쨌든 나름의 역할과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면서 그 어쨌든 뒤에서 그렇게 오열하고 있는 아빠를 바라보는 그 역할의 연기도 해야 되면서 또 선배의 가장 중요한 연기를 또 지켜보는 입장이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현장에서는 뒷모습을 주로 보게 되었을 것 같아서 극장에서 지금 그때 그 촬영장의 분위기, 그 현장에서 봤던 연기와 그거를 스크린을 통해서 봤던 그 시퀀스의 연기에 대한 좀 기억이 좀 궁금해요. 일단 선배님 말씀대로 이게 엄청 길었어요, 호흡이. 근데 정말 처음부터 이제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호흡들이었고, 저는 이제 들으셔서 알겠지만 중간에 이제 컷 사인이 나는데 이제 선배님 거기서 또 대사를 또 계속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컷 했을 때는 그냥 정말 그냥 선배님의 후배가 옆에서 연기를 보는 것처럼 이제 진짜 저의 상황인 것처럼 봤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계속 집중하게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선배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뭔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다가도 왜 이렇게 대사를 하는 거지 하면서도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상상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어서 궁금하기도 했고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고 뭔가 가슴이 울컥하기도 했고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찬희 배우님 저 뒤에 저 사진을 보니까 이제 시대극에서 아주 제가 자주 뵈니까 되게 익숙하네요. 저 의상이. 예. 꼭 유니폼 입으신 거죠. 사극을 좀 최근에 많이 했는데 현대극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생각만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화 보면서 이 영화 재밌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알게인을 보고 싶다. 알게인 미공개 영상을 테런트 김쇼에서 방출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영화 개봉한 뒤 유튜브로라도 방출하는 걸 영화 속의 이동인은 싫어하겠지만 갑자기 알게인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 알게인이라는 영화 속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고 실제로 어느 정도나 찍어두신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참고로 영화 속의 이동이도 싫어하지만 저도 싫어합니다. 근데 그러나 조심스럽게 이제 이 영화를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작년부터 제가 이제 사람들 몰래 외계인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유튜브에 봤어. 네, 그게 사실 저 나름의 큰 그림인데 그렇게 좀 스며들어서 나중에 좀 뭐 이렇게 큰 파도로 와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질러 놓고 수습을 못 하고 있어서 그 기대만큼 그 파도가 올지는 모르지만 반반의 마음이에요. 정말 쳐다보기도 꼴도 보기도 싫은 모습이지만 저한테는 한편으로선 그렇게라도 해서 영화가 잘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도 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저는 심정입니다. 네. 영화 속의 알게인이라는 영화의 아이디어는 동희 배우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감독님 아이디어인가요? 그게 이제 처음에 동희 씨가 원래는 외계인 이런 컨셉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동희 배우님께서 이제 짐 캐리 선배님이 출연하신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 중간에 이제 뉴스 앵커들을 조종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스티브 카렐이라고 스티브 카렐이 엉뚱한 얘기하는. 네네. 그걸 이제 제 앞에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동희 배우님. 아무한테도 이거 전송하면 안 된다, 유출 금지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참고로 이제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제 대사를 그냥 실제 시나리오 상에도 갸갸갸갸갸 이렇게 썼는데 촬영 분량은 상당히 많이 찍었고요. 그걸로 하나의 단편 영화 분량이 나올 정도로 찍었고. 보고 싶다. 보여주세요. 공개해주세요. 제 입장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요거를 조금 빌미삼아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감독님하고도 아이디어를 많이 좀 나눴지만 크게 그 알게인 그래서 스티브 카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공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레슬러라는 영화를 많이 저는 떠올리면서 찍었어요. 그 미키 루크가 실제 정말 그 복싱 원래도 이제 레슬링 복싱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분으로도 유명하신데 또 그 인물로 나와서 끝까지 링에 오르는 마지막 모습까지 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 영화에 제 어떤 그런 DNA가 좀 투영이 된 것은 저도 영화를 정말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조금 뭔가 약간 집약된 어떤 그런 에너지를 이 영화에 많이 좀 넣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사실 그런 오마주가 있어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어렸을 때 대하 사극을 봤을 때 정말 그 연기적으로 놀랐던 부분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유동근 선배님의 어떤 사극에서 보여주셨던 연기가 사실 지금 이제 시간이 지금 지나서 조금 대하 사극을 많이들 안 보시지만 그때 그 연기가 저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 연기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후배로서 또 후배 배우로서 그런 좀 대를 잇는 어떤 그 연결성을 좀 가지고도 싶었고 그래서 그 씬만큼은 또 그 한국
대하사극의 어떤 그 에너지를 여기에 조금 좀 투영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 영화 자체는 감독님하고 저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살아온 이 시점에서 만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걸 한번 총동원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장면들이 많은데 뭐 알겐이 좀 부각이 되는 게 좀 상당히 서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에서 언급된 그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더 레슬러라는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 경기하러 링에 올라갈 때 스윗 차일드 라인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틀어놓고 입장을 하거든요. 미키 루크가 배우 생활 중간에 실제로 프로복서로 활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은 코뼈가 주저앉아서 성형수술을 잘못해서 배우 인생이 바뀌긴 했지만 근데 그때 미키 루크가 프로복서로 활동할 때 실제로 경기장 입장할 때 음악이 스윗 차일드 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링에 올라갈 때 틀었던 음악을 자기가 출연한 영화에서 복싱에서 레슬링으로 바뀌긴 했지만 마치 자기 인생이 투영된 것 같은 장면에 그때 그 음악을 틀고 입장하니까 이미 링에 올라갈 때부터 이 배우의 마음가짐이 좀 달랐겠죠. 아마 그 음악의 힘으로 메소드 연기가 가능했던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사적인 질문보다는 이 영화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신다는 약속하에 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지금 핸드폰 소녀와 가로등이 있는데요. 이 곡을 어떻게 이제 이 영화에 선택된 건지, 어떤 감독님이나 이동희 배우님 어떤 추억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8, 90년대 가요를 그 가사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악 감독님께서 이제 후보곡으로 한 3곡 정도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소녀와 가로등의 어떤 그 창밖에 가로등 불이 내 마음을 알고 있을까 뭐 요런 그 사비의 가사들이 그 금순 선배님이 연기한 정복자의 정서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동희 씨의 어떤 혼자 있을 때 어떤 그런 정서들과 좀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곡을 선택하고 뭐 새로운 가수분들이 새로 녹음한 버전이에요, 이 버전은. 네, 그렇습니다. 그 노래 부르시는 연기는 재밌으셨나요? 네. 뭐 떨리고 설레고 재미있고 또 정복자의 마음으로 노래를 해야 하는데 슬프게 들리게 하기 쉽지는 않고 하지만 아들들한테는 또 슬프게 들릴 것이고 그런 또 복잡한 감정들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원래 원곡 가수분도 제가 좋아했던 옛날 가수분이고 그리고 저희 또 음악 감독 해주신 모브 감독님께서 보사노바로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저한테도 따로 보내주시고 감독님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고 영광이죠. 이렇게 작품, 영화, 드라마 이런 작품 안에서 배우가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어떤 뭐 이거는 좀 과장될 수 있지만 장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저 이 영화 2번 봤는데 2번째 볼 때 이상하게 그 정복자의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마지막 우리는 등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정복자의 마지막 표정을 관객은 영원히 볼 수 없잖아요. Speaking magazine about Korean movies and dramas. I'm here just because my friend told me to come, and I was just very surprised of the opportunity. So thank you. Maybe you don't know, but you are very famous in Belgium. 네. Can you translate? 일단 여기까지. 벨기에에서 오신 저널리스트, 한국 영화에 대한 글을 쓰는 저널리스트까지 들었습니다. 네. The three of you are very famous in Belgium. Yes. 벨기에에서 이 세 분이 Yes. 유명하신가요? I shared a photo with my friends and journalists, and they Oh, recognize you immediately. 네네. So I think this movie has the potential to hit also international Western viewers.
really. It's not necessary to have to know to be Korean to appreciate this movie. So I would like to know if you have any intention to go internationally. Sorry if I'm not aware of this, but I think this could be really a hit. 네. 이게 그래도 다른 분들을 위해 통역을 잠깐 옆에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어쨌든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충분히 사랑받고 어필할 수 있는 영화라고 보인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권에 계신 관객분들에게도 이 영화를 보신다면은 이 영화에서 어떤 흥미로운 점들을 느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그 매거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독님부터. 네. 지금 바로 해외 진출을. 많이 잘해야겠네요. 저희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에 나오는 그 테런트 캠 쇼처럼 저는 저희 삶의 무대에도 삶의 온 스테이지와 백스테이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작품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찬 씨. 저도요. 저는 뭔가 앞으로 혹시 이 영화를 보게 될 외국 관객에게 배우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 정도로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그냥 편하게 그냥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Enjoy fun. 뭔가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뭐 저런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의 이야기에 조금 귀 기울여 주시면 되게 재밌고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언하자면 이제 우리 이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들은 세계 각지에서 어떤 사랑을 받는지에 대해서 또 열심히 연구를 해보면요, 그게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거든요. 네,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좋은 선배님들과 감독님과 동료 배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만약에 영화 개봉한다면 저는 한 번 더 가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극장에 한번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볼 건가요? 한 번은 극장에서, 한 번은 집에서. 네, 여러분, 코미디 배우이자 패셔니스타 이동입니다. 이 영화로 코미디 배우에서 코미디만 빼는 배우이자 패셔니스타로 거듭날 수.